이렇게 뭐야? 자, 갑시다. 자, 18페이지 전체 스토리를 읽어볼 텐데, 참고로 이 작품 같은 경우에는 자, 오른쪽에 있는 인물 관계도가 잠깐 보이시죠? 여러 노인들이 나옵니다. 민 선생, 박 선생, 홍 선생, 김 선생, 정 선생 등등 다양한 노민들의 이 얘기가 나오는데, 이 노년의 삶이라는 것이 도대체 지금 우리 현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즉 현대인으로서의 노인들은 어떤 삶을 살고 있는가를 한번 고찰해보는 그런 소설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아요. 다양한 스토리들을 통해서 삶의 이면들을 한번 살펴보는 그런 내용이고,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보는 씬은 이 중심 스토리 4종이라고 표현해 볼게요. 4종 세트 중에 하나라고만 생각하면 되는 거야. 그럼 만약에 이 작품도 연기가 되면 영 엉뚱한 얘기가 나올 수 있거든?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긴 버전으로 준비를 해왔어요. 오케이? 좀 읽어보시고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합시다. 자, 좀 길지만 같이 가자. 민 선생은, 자, 그럼 에피소드 1번이라고 해봅시다. 민 선생에 대한 얘기입니다. 무슨 얘기나 보자. 민 선생은 아내와 함께 지하철을 타고 가며 전동차 안에서 겪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눈다. 그러다가 인간적으로 좀 더 우아하고 고통스 없이 생을 마감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좋겠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내지요. 둘은 민 선생의 친구 문성을 가는 길인데, 장례의 절차며 달라진 화장장의 모습, 납포홀당에 대한 것까지 대화가 이어진다. 뭐예요? 죽음에 관련된 의례들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그 죽음을 이제 마땅히 당하는 자신, 생각해봐. 내 나이가 예를 들어 80대, 90세가 됐어. 이제 어느 정도 마음의 준비는 해야겠죠. 언젠가 가까운 시일 내에 나는 이 세상을 뜰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그때 어떤 방법으로 가는 게 제일 좋을까? 개결되면서 산소호흡기 꽂혀가지고 힘들게 살아가는 건 좋은 걸까? 과연? 그렇다고 그러면은 생각해봐. 너희들 그런 게 있어. 선생님에게 얘기를 좀 해줄게. 선생님이 아버지가 이제 암으로 돌아가셨는데 그런 서약서를 쓰셨어. 위급한 상황에 처하더라도 오케이? 산소호흡기를 강제하지 않는 걸로. 근데 그런 조약이 왜 필요하냐면 의사들의 입장에서는 환자가 들어왔으면 살려내야 되는 거잖아. 이 사람의 의식과 의식 여부와 상관없이 일단 살리는 게 그들의 책무야. 그러니까 위급한 상황이 벌어지면 일단 산소호흡기를 꽂아서 일단 생명 유지를 시키는 거지. 생명 유지 장치라고 하죠. 근데 그 상태가 돌이되면 이제 뭐가 되는 거야? 고통의 시간이 시작될 수밖에 없는 거죠. 왜? 정신과 의식이 없는 상태에서 끝없이 병원비만 미친 듯이 들어가고. 오케이? 그렇다고 이게 무슨 돌아오신다는 희망도 없고. 그러다가 시간만 쭉 끌다 1년, 2년, 3년 하면 이제 집안이 망하는 경우도 있고. 그런 경우를 주변에서 많이 보게 되거든요. 자, 그런 입장에서 이제 우리 아버지도 그런 얘기를 하셨어. 갈 때 되면 가는 게 맞다. 너무 이른 나이에 먼저 가셔서 슬픈 일이긴 하지만 지금은 이제 어느 정도 되게 울적한 마음을 많이 걷어내긴 했는데, 그런 얘기를 하시고 나서 위급한 상황이 딱 닥쳤을 때는, 근데 그 당시가 되잖아. 앞뒤가 안 보여. 일단 나도 살리고 싶거든. 야, 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다는데 생명을 유지시켜 줄 수 있대. 하고 싶지 않겠어? 엄청 하고 싶겠지. 그렇지? 그런데 냉정하게 또 생각을 해보면 우리 가족들이랑 뭐 친척들이랑 다 같이 있었는 자리라서 그래, 이렇게 보내드리는 게 맞다라고 해서 결론을 내렸긴 했었는데, 아버님도 원하신 게 그거였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은 되게 미묘한 부분이야, 그지? 죽음을 앞둔 사람의 입장에서 어떻게 떠날 것인가를 선택할 수 있느냐, 그리고 떠나는 방법에 대해서는 어떻게 하느냐. 그러면 만약에 또 떠났어. 떠나고 난 뒤에 우리 장례들은 지금 분야가 많이 바뀌었죠. 우리 어르신들은 선산에 묻히는 문화였지. 그리고 지금 우리 세대는 화장을 하는 분위기고요. 그리고 우리 후세대는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렇게 변해가는 어떤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면서 어떤 것이, 그러니까 뭐 답을 내리는 건 아니야. 그냥 이런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뭐 생각해볼 여지를 만들어주는 그런 내용이 담겨있다고 생각하면 돼. 이해됐죠? 거기까지만. 땀이 툭툭 흐르네. 다음, 지하철에 이제 어쨌든 타고 가고 있었죠? 자, 다시 다음 챕터 넘어갑니다. 지하철 창구 맨 앞줄에 김 선생과 정 선생은, 자, 두 번째 에피소드 2로 이제 자연스럽게 카메라가 바뀌듯 넘어가는 겁니다. 오케이? 지하철 타고 왔고, 그 다음에 지하철 앞에서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로 나와. 누구랑 누구? 김 선생과 플러스 정 선생. 자, 요쪽은 뭐냐면, 일단 읽고 가자. 자, 봐봐. 오늘은 김 선생의 초청으로, 지하철 창구 맨 앞줄에 김 선생과 정 선생 동행이고요. 둘 다 당산에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김 선생의 초청으로 점심을 먹으러 가는 길인데요. 김 선생은 정 선생을 굳이 종로 뒷곁에 방석집으로 인도합니다. 나름대로 대접하겠다는 뜻일 거예요. 김 선생은 좌우 이념 대립이 극심하던 어린 시절 실수로 정 선생의 형을 경찰에 신고하게 됐고, 형은 어찌어찌 풀려났으나 결단난 몸으로 피난처로 옮겨 다니다 병사하고 말았지. 오케이? 자, 보자. 김 선생은요, 어린 시절에 이제 스토리가 나오면 알겠지만 약간 뭐랄까 새로운 문물을 구경하는 것 때문에, 참고로 이게 이제 좌익운동 이런 겁니다.
뭐 출판해가지고 뭐 삐라라고 표현을 하죠. 이런 거 뿌리고 현재 세태에 대해서 부정적임을 알리는 그런 글들. 참고로 그 당시에는 그런 일을 하면 양복 입은 안기부 요원들한테 잡혀가서 고문당하던 시절이었습니다. 근데 어린이였던 김 선생이 또 설사가 났어. 그래서 설사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오랫동안 계속 끙끙대고 있는데 끙끙하고 있는데 옆에서 자꾸 뭔가 빙글빙글 기계 돌아가는 소리가 들리는 거야. 그래서 궁금해서 가봤지. 가봤더니 정 선생의 형이 거기서 작업을 하고 있었던 거야. 그 브론 선전물, 현대 그 당시에 사회를 기준으로 했을 때 그거를 룰루랄라 가서 사람들한테 알려줬어. 저기서 막 기계가 돌아가고 사람들이 열심히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그 얘기를 들은 어른들이 저놈들 때문에 우리 사회가 위험한 거야 라고 하면서 경찰에 신고를 하고 경찰에 신고한 덕분에 이들이 딱 잡히게 됐고 잡혀서 고문당했고요. 근데 문제는 그 고문을 당한 이후 후유증으로 여기저기 옮기다니다가 결국에는 병사까지 하게 돼. 결국에 그러니까 김 선생은 자이든 타이든 간에 정 선생의 형을 죽인 사람이 된 거지. 물론 직접적으로 죽인 건 아니지만. 무슨 말인지 이해됐죠? 참고로 요거랑 비슷한 코드가 어디 나오더라? 여러분들 우리 뒤에 나오는 작품 중에 장마라고 있는 거 기억하시죠? 장마, 유능길의 장마. 거기서도 어린아이인 나를 형사가 약간 그치 초콜릿을 유혹해가지고 그치 아버지 그러니까 삼촌의 어떤 현황을 알게 됐죠. 그런 거랑 비슷한 겁니다. 어린아이. 자, 김 선생은 이후 정 선생과 한 동네에 살게 되자 그에게 자신의 잘못을 고백합니다. 그동안은 다 알고 있지만 그렇다고 대놓고 네가 죽인 거잖아 말할 수 없는 그런 애매모호한 상태에 있잖아. 그치? 그런 상태에 있어서 멀리하고 있었고 김 선생도 자기 나름대로 안 보이니까 잊을 수 있었던 거야. 그치? 근데 이 정 선생이 이사를 와가지고 내 옆에 사네? 자꾸 기억나고 생각나. 안 되겠다. 이들은 안 되겠다. 죄 사함을 받아야겠다. 그래서 고백을 한 거야. 그런데 김 선생은 이에 정 선생은 자신 역시 젊은 시절 친구에게 빌렸던 돈을 갚지 않은 채 친구가 지금 여기에 이야기를 고백했다며 티끌 하나 없이 깨끗한 삶은 없다는 자신의 생각을 드러낸다. 그렇지? 오케이. 삶 동안에 저질렀던 잘못들. 그런 이 잘못들은 죽음을 앞둔 이 시간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가에 대해서 생각해보게 만든다는 거지. 그러니까 두 사람 모두 각자의 뭔가 치부를 안고 살아가는 거야. 오케이? 치부라고 표현을 해볼게요. 부끄러운 부분이라는 뜻이죠. 치부를 안고 살아간다는 것은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생각해보게 만드는 거고요. 자, 계속합니다. 에피소드 3로 넘어가게 되겠죠? 한편 박 선생은요. 자, 박 선생. 다 스토리를 가만히 들여다보고 있으면 너가 애잔해져. 봐봐. 위암에 걸린 친구에게 편지를 받습니다. 그는 어릴 적 같은 학교 동창이었고 짝사랑했던 은정을 찾아달라고 부탁을 하게 되네요. 오케이? 죽기 전에 짝사랑했던 그녀를 만나보고 싶은가 봐요. 박 선생은 경찰의 도움으로 은정을 찾았고 먼저 만나보기로 약속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둘은 만나서 옛 이야기도 나누고 박 선생은 그 만남 이후 잔잔한 여운까지 느끼죠. 아름다웠던 그 아가씨 지금 이렇게 할매가 되어서 내 앞에서 앉아있구나. 얼마 후 근데 은정은 갑자기 두 번째 만남을 요청합니다. 그러고는 뜻밖의 돈 빌려달라는 소리를 하네요. 박 선생은 갑작스러운 부탁에 당황하고 실망한 씁쓸함을 느끼면서도 한편으로는 기쁨 주고 실이 주는 사람의 일에 휩쓸리지 않고는 못 베기는 것이 산 사람의 살아있다는 표시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역시 죽음과 삶 사이에서 그 의미는 어디에 있는가? 죽음을 앞둔 내 동창은 이 여자를 만나고 싶어 했고 이 여자는 삶 속에서 돈을 요구하고 있었지? 오케이? 그래서 산다는 것에 돈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고 이런 것들이 과연 그냥 부끄러운 일로만 치부되는 것이 맞는 건가? 돈이라고 하는 건 중요한 요소가 맞거든요. 삶을 살아가려면요. 이런 것들을 생각해보게 만드는 에피소드가 하나 나오고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딱히 무슨 결말을 내리는 얘기 아닙니다. 자꾸 우리한테 화두를 던지는 거예요. 이런 문제들이 우리한테는 산적해 있지만 우리는 모른 척하고 있다는 거. 자, 마지막입니다. 부인을 앞세우고 홀로 사는 홍 선생 얘기가 나오죠. 최소한 얘들아, 선생님이 지금 이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건 한 번쯤 들어본 듯한 뭔가 스토리가 느껴지는 내용이 머릿속에 남았으면 좋겠어요. 완벽하게 그 내용을 구조를 파악할 수는 없지만 다시 부인을 앞세우고 홀로 사는 홍 선생은 모든 면에서 독보적입니다. 항상 혼자 다니고요. 다른 노예들과 다르게 양식을 즐기고요. 시도 때도 없이 죽은 아내를 향해서 산 사람에게 이르는 양 소곤소곤 진술을 하고요. 그는 오늘도 홀로 양식집에 앉아서 음식을 먹으며 죽은 아내를 향한 독백으로 넋두리를 늘어놓습니다. 그가 시킨 메뉴에서부터 최근 읽은 책의 내용, 고정관념에 관한 것, 앞으로 삶의 자세까지 다양한데 그러면서 홍 선생은 현재를 물고 늘어지며 살겠다고 단정합니다. 자, 죽은 아내에게 맨날 마치 살아있는 것처럼 혼잣말을 하는 남자, 어르신이야. 근데 이분이 마지막에 무슨 말을 했어? 삶을 물고 늘어지겠다고. 오케이?
내가 살아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삶을 살아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인다는 거지. 오케이? 그래서 자 여기까지 정리를 해서 쭉 보면 이제 노인 세대에 닥쳐있는 여러 가지 사회적 이슈들 혹은 노인의 단계에 들어서서 알게 되는 그리고 생각해 볼 만한 여러 가지 사건들을 한번 복합적으로 보여주는 그런 작품이라고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단순히 노인이니까 나이 다 됐으니까 죽을 생각해라 그런 게 아니라는 거야. 노인도 엄격한 생명체고요. 삶의 연장선에 놓여있는 존재잖아. 그치? 그들에게 죽음이란 무엇이며 삶이란 무엇이며 그 삶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다는 것은 무엇인지 우리에게 한번 생각해보게 만들어주는 그런 작품 이렇게 얘기하시면 돼요. 오케이? 자, 근데 이렇게 이런 느낌으로만 읽어서는 솔직히 감이 잘 안 오니까 실제로 우리가 보는 한 씬을 보고 같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가시냐면 보조자료 13페이지부터 좀 치고 넘어가서 빠르게 점검하고 그냥 건너뛸게요. 13페이지 끝부분으로 오세요. 미안. 그래도 최소한 앞부분, 인트로 부분만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까? 자, 맨 앞줄 보세요. 그냥 맨 윗줄부터 갈게요. 눈에 띄게 많은 중년, 노년층 또한 시골 당산을 어정거리던 예전의 노인네와 사뭇 다르다. 뭐요? 이제 노인하면 생각나는 시골틱한 분위기가 아니라는 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도시노인이라는 거죠. 촘촘히 들어찬 건물 더미에 석회본 냄새를 벌써 맡을 수 있을 정도로 잘 짜인 새내기 도시의 인상을 반영하듯 잠옷 신경을 쏜 면무새가 우선 단정하다. 오케이? 노인이라고 맨날 몸빼바지에 그 빠마머리 그게 아니라고요. 깔끔하게 입고 다니고 깔끔하게 차리고 다닙니다. 어떻게 단정한 고안이 블라블라블라 되면서 뒤에 봐봐. 막 펀더멘털 구조, 세리느 치마, 루이비통 핸드백. 무슨 말인지 보이죠? 오케이? 나름대로 세련됨을 구가하고 있다. 자, 다음 중간 넘어갑니다. 그건 그렇다 치자 나이 들수록 도시의 획일적인 장치에 진저리 치기 쉬운 노년들이 어째서 전래의 자연 희귀 체형을 마다하고 당사량 버스에 다투어 손을 들었을까라고 말하는데 선생님이 여기서 개인적인 의견 하나만 말할게요. 여러분들 요즘 그 TV나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전원주택 얘기가 많이 나오잖아요. 그치? 늙어서 이제 저기 넓은 마당 딸리 넓은 집 구해서 사는 그런 로망을 꾸는데 선생님은 진짜 개인적인 의견이지만 이렇게 되는 시대가 됐으면 좋겠어. 전원주택 짓고 사는 건 젊어서나 가능한 거야. 오케이? 나이가 많이 들면 일단은 생각해봐. 생필품 근접성이 좋아야 되고요. 그쵸? 또 의원 접근성이 좋아야 됩니다. 그러자면 뭐가 필요한 거야? 대도시가 필요해. 그치? 버스 타고 2코스만 가면 병원이 큰 병원이 있고 그치? 동네 작은 병원들도 있고 슈퍼마켓 가깝고요. 딱 생각해봐. 도시의 내용이잖아. 그치? 근데 전원주택은 어때? 저 멀리 떨어져 있어서 자동차가 없으면 절대 들어갈 수 없고 그런 느낌? 생필품은 보통 마트 같은 데서 코스트코 이런 데서 막 한 달분 이만큼 사가지고 창고에 쟁여놓고 살고 그치? 마당 정리하는데 노동력도 많이 들고 그런 거 생각해보면 우리나라는 지금 되게 거꾸로 간다는 느낌이 개인적으로 좀 들어요. 오케이? 젊은 세대들이 좀 넓게 퍼져 살고 노년층들이 센터를 이루고 살면 서로에게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선생님도 도시 사는 게 좋다고는 생각해요. 그냥 편하잖아. 편한 건 인간의 본능이니까 편한 걸 좋아하는 거. 아무튼 그런 얘기를 갑자기 생각나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어쨌든 간에 이 사람들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자, 한 챕터 넘어가서 다음 분을 알아봅시다. 공기가 좀 맑다는 곳에서 그들은 내내 속이 편할까? 긴긴 비행을 끝낸 안도감으로 활강 중인 사람이나 또다시 이룩을 꿈꾸는 이를 불문하고 어떻게 일상을 꾸려나가는지 궁금하다. 뭐요? 지금 이 사람들의 삶을 서술자가 관찰하고 있는 거야. 내가 지금 관찰해 이유를 밝히고 있는 거야. 이 스토리가 나오게 된 연희를. 그쵸? 그래서 마치 전지전능한 신카메라가 존재해서 사람들의 삶을 옆에서 얹어보는 그런 느낌이 보이고 있다. 체크해 주시고요. 자, 겉으로 느긋하고 안으로 마음이 외져 제각기 힘겨워하는 건 아닐까? 아무래도 그런 낌수가 농후하다. 꽉 찬 나이가 나이인 만큼 더는 나갈 곳이 없는 땅에서 생애 끝내기를 놓고 은연중 서서히 고심하는 듯하다. 지금 이건 뭐예요? 서술자 관찰의 뒤에서 추측을 하고 있는 거죠. 삶의 끄트머리에서 그들 나름대로 고심이 많겠구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야. 자, 이거 서술자 특징으로 분명히 짚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 맞죠? 우리가 읽게 된 이 부분들은 그들의 삶에 집중하고 있지만 이런 에피소드가 묶이는 과정에서 서술자가 관찰자로서 쫙 전체적으로 내려다보고 있는 겁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엿보기로 한다. 보이죠? 이 서술. 거저주는 한 장의 표를 얻기 위해 해맑은 아침나절에 지하철역 창구 앞에서 줄을 선 너댓 노인장 개개인의 어제 오늘을 가로 세로 더듬는다. 오케이? 노인 전용 그 무료표를 옛날에는 이게 배부에서 나눠주던 시대가 있었거든. 지금은 그냥 뭐 카드 찍고 넘어가지만 그래서 그 당시를 기준으로
그 표를 받기 위해서 서 있는 노인들의 모습을 하나하나 되돌이켜 보는 겁니다. 자, 그중에서 이제 민 선생 넘어가고 우리는 요 씬을 볼 겁니다. 가보자. 우리가 만난 지 얼마나 됐지? 한 10년 조이 됐을 겁니다. 됐을 거네 라고 하죠. 그러기로 이따금 상민하지 않았나? 노상에서 스치기도 하고. 아니 그게 한 동네에서 살거나 똑같은가 하면서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쭈루루루루 넘어가봐. 중간쯤. 그게 아닐세부터. 그게 아닐세 내 구변, 내 말솜씨가 서툴러서 이런가 보네. 다름 아닌 자네 형님 사건, 바로 그 사건을 꺼낸다는 것이 초장부터 좀 꼬였구만. 뭔가 미안한 마음으로 사죄를 하려고 얘기를 꺼내려고 하는데 지금 14페이지 중단입니다. 잘 따라오세요. 선생님 팍팍 넘어갑니다. 얘기가 뭔가 매끄럽게 시작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쵸? 조심스럽게 한다고 하는 게 오히려 정 선생의 심리를 건드린 거 아닌가 불안해하면서 김 선생이 말을 꺼내는 중입니다. 허허 그거 내 힘든 기분 이제서 알겠는가? 알고 자실 것도 할 것도 없잖아. 언제적 얘기라고. 그걸 가지고 이 친구는 내내 소개를 했는가? 멀리 귀향 보냈다가 나를 보자마자 새삼스럽게 가윈을 했던가? 하면서 과거의 얘기가 나옵니다. 아까 선생님이 얘기했던 설사 때문에 윤전기 돌아가는 그 가동의 소리를 듣고 자랑스레 얘기했다가 형이 체포되는 그 과정들이 나와 있습니다. 이건 넘어갈게요. 쭉 넘어가시고. 자, 15페이지 세 번째 줄로 갑니다. 내 원망 많이 했을 거네. 결론적으로는 이 모든 사건의 발단은 설사장이 꼬꼬마의 고자질 때문이었거든. 오케이? 사람들 작은 몸뚱이에 웬 비밀이 그리 많을꼬. 정 선생은 딴전을 핍니다. 봐봐. 지금 김 선생은 나름대로 지금 이렇게 계속 살 수가 없잖아. 계속 죄책감을 안고 걔 얼굴 볼 때마다 걔 형님 생각나면서 괴로워하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마음의 짐을 덜기 위해서 정 선생에게 사과하고 싶은 거야. 근데 정 선생은 다 알고 있으면서 참고로 이런 식의 태도를 보고 우리가 뭐라고 하죠? 의문스럽다라는 표현을 쓰죠. 다 알면서 짐짓 모르는 척하는 거. 딴소리 하고 있잖아 지금 여기서도. 그치? 내가 정말 많이 힘들었다네. 그리고 자네도 미안하게 됐네. 그 말을 이렇게 내 원망 많이 했겠구만 이렇게 표현한 겁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 선생의 대답은 뭔 사람들은 다 이렇게 비밀들이 많은지 모르겠어 하면서 딴소리 하는 거죠. 어안이 벙벙해서 대꾸조차 못한 김 선생의 눈이 깜빡깜빡 진이를 묻습니다. 뭔 소리야 그게? 안 그래? 저마다 간직하고 있는 비밀이 얼마나 많은가? 그야 혼자 끼고 살다가 무덤까지 갖고 가면 다행이지만 말이네. 아니 그 비밀이라는 게 대개는 실수에서 비롯된 부끄러움과 관련돼 있단 말이지. 누군가 그 사실을 알고 싶으면 죽이고 싶을 거야 하면서 자, 정 선생은 김 선생의 사과, 그러니까 자 보자. 김 선생의 경우에는 써보자. 정 선생의 형을 고자질한 어떤 죄의식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걸 품고 그냥 계속 사와러 왔던 거죠. 여러분들도 그럴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선생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은 해. 삶에서 부끄러운 점들이 있잖아. 선생님도 슈퍼마켓에서 새콤달콤 훔치다가 걸려본 적 있어. 어렸을 때 그냥 먹고 싶었어. 그러니까 그게 계속 부끄럽게 머릿속에 남아있는 거야. 지금이야 이게 대놓고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지만 그 당시에 그 분 기준으로는 선생님 죄를 저지른 거 맞으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선생님은 그런데 그렇다고 사람을 죽이는 레벨까지는 아니지만 뭔가 죄의식을 담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사과받고 싶어 하는데 자, 정 선생은 모든 사람에게 죄가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자, 따라오세요. 내 비밀이 뭔데? 자, 말장난 그만두게 이거부터 읽자. 말장난 그만두게. 내 진담에 대답할 차례야. 그쵸? 난 진심으로 사죄하고 싶고 이 사죄를 통해서 나의 괴로움으로부터 벗어나고 싶어. 정 선생이 요구했지만 정 선생은 자꾸 딴소리 하니까요. 그 전에 내 말을 듣게. 계속 힘들게 하는구만. 누구는 안 힘든 줄 아나? 나에게 말했세. 세월과 더불어 차차 지워지기는커녕 덩치가 커지는 수치심이랄까 회한이 몇 가지 있네. 아니야. 그것들이 새끼를 치는 바람에 소소한 것들까지 합치면 수도 없다고. 불시여운 숲에서 잠을 설치게 일수라네. 오케이? 자, 그 뒤에 나오는 얘기는 내가 밑줄 쳐져 있는 부분. 내가 고등학교 졸업장을 위조해서 산울대학에나마 들어간 것. 그렇지? 이건 그래도 지금 이 나이에, 그치? 이 상황 시점에서 잘못을 따지기엔 너무 오래된 일이고 의미 없는 일이 돼버렸어. 그것뿐인가? 나는 자기 살림도 말이 아닌 친구 하나가 가족 몰래 빌려준 돈까지 떼어먹었네. 그리고 그 친구는 일찍 죽어버렸거든. 당연히 유가족 찾아가서 그간의 사정을 고백하고 돈을 갚았으면 좀 좋아. 차일피일 미루다가 아주 기회를 놓치고 인생 제대 마련에 2중 3중의 뉘우침을 겪고비 않고 살아. 그렇지? 나도 위조한 적이 있고요. 돈 떼어먹기가 있었다고. 오케이? 이것도 뭐예요? 원죄. 이것도 죄의식이랑 똑같이 쓰죠. 자, 그러면 지금 공통 요소 등장했죠?
확인되죠?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 분명히 문제를 만들 수 있을 거라고 예상이 됩니다. 공차는 항상 신경 써주시고요. 그러면 이때 정 선생이 자신의 죄의식에 대해서 말한 이유는 뭐냐는 거냐는 거지. 그걸 따라가 보자. 자, 그러기로 들면 누군들 마음이 편할까? 속이 불편하고 안 불편한 걸 떠나서 연만한 나이 많은 사람들은 내담 없이 서로 누구 할 것 없이 그런 자충수와 싸우는 것 같아. 그쵸? 자충수라고 했어. 여기서 말하는 이 나쁜 일들을 묶어서 뭐라고 부른 거야? 자충수라고 부르고 있어. 참고로 자충수라고 하는 건 바둑에서 많이 쓰는 말로 알고 있는데 자기 꾀에 자기가 빠지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이기겠지라고 해서 포획의 틀을 만들었는데 그 포획의 틀에 내가 갇혀버린 거. 자, 그럼 여기서 자충수는 젊은 시절에 그래 지금 나에겐 이득이 되겠지 라고 하면서 모른 척했던 나쁜 일들 그런 것들이 이제 나이를 먹고 나자 나에게 어떤 억압심과 죄의식으로 돌아오고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겠다 생각하시고요. 아이고 지나치게 소극적인 네거티브 발상이야. 이런 어쩌고 그건 작건 간에 자신이 선택한 작업에 길을 써 가족 먹여 살리고 자식 기르는 일이 어딘데 얼마나 박초가 보람 있는 사업 아닌가. 아니 지금 다음 페이지 우리가 지금 문제 삼는 건 그런 상식이 아니잖아. 내 말이 바로 그거 아닌가. 사람 폭폭하게 마음 답답하게 왜 그 딴척을 부려. 고민하고 또 고민한 끝에 가까스로 터뜨린 마음인데 화해를 정하는 건가? 화해든 적대든 끝내고 싶어. 오케이? 김 선생의 욕망은 이 모든 걸 끝내고 싶어해. 끝맺음을 하고 싶어해. 오케이? 자 그런데 이왕이면 좋은 것이 좋겠지만 아니란데 별 수 있어? 이 나이에 변명을 구질구질하고 블라블라블라블라 넘어가. 그래서 잠깐 하고 이름 막습니다. 자 다음 챕터 이어갑니다. 정 선생이 느닷없이 김 선생이 이름을 막죠. 왜 그러나? 그만해두게. 나를 이해하고 받아들인다는 뜻인가? 용서받는다는 뜻인가? 그냥 이대로 지내세. 오케이? 뭔 뜻이야? 꼭 언질, 그렇지? 어떤 증거를 받아내지 말고 악수로 약속을 붙이지 말자고. 나는 형님 아니니까 강화사절, 그렇지? 강화조약이라는 거 알고 있죠? 평화조약 이런 것들의 대표로 위임장을 갖고 온 게 아니니까. 그리고 나는 느낀다네. 이 모든 걸 털고 해결하고 세상을 뜬다는 생각 자체가 무의미하고 사치스럽다고. 아니 주제 넘어. 죽는 날까지 사람인 것이 오히려 사람의 노릇인데 완전 종결이 어딨어? 가당성은 허용이지. 그렇지? 종결은 불가능하다. 왜? 우리는 계속 살아있으므로. 자, 이번에는 차이점이죠. 똑같은 대상에 대해서 두 인물이 가지고 있는 의식의 차이점, 출제화될 가능성 높다. 이런 식으로 찾는 거야. 오케이? 두 사람 모두 과거에 잘못을 저질렀고 그 잘못이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억누르는 괴로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됐죠? 그걸 죄의식이라고 공통점을 치는데 김 선생은 그 녀석을 어떻게든 마무리 짓고 싶어요. 오케이? 끝내고 이제 툴훌 털어버리길 원해요. 털어버리길 원합니다. 근데 거기에 대해서 정 선생은 사과를 받아주는 게 아니라 그냥 냅두자. 왜냐? 아직 우리는 안 죽었잖아. 우리는 앞으로 아직 살 날이 더 남았잖아. 오케이? 게다가 내가 이걸 용서한다고 해서, 그치? 상대방이 용서를 받는다고 해서 갑자기 뭔가 바뀌는 건 아마 이제 없을 거라고 본다는 거지. 오케이? 지금 우리는 이걸 끌어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책무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태도의 차이점. 그래서 누차 말씀드리지만 차는 읽어나가면서 계속 만들어내시고 찾아내시고 하는 거 중요합니다. 됐죠? 이런 거 읽는 것 좀 연습하자고 지금 우리가 이 지문을 쭉 읽어나가는 중입니다. 자, 알다가도 모를 일이구만. 나도 내 마음은 몰라 헤맬 때가 많아 하면서 막 되게 어려운 말도 쓰죠. 정 선생은 그걸 노년의 르쌍티망과 관련해서 설명하려다 만다. 참고로 여기서 르쌍티망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속에 누적된 원한 이런 것들을 말하는 건데 오른쪽에 설명이 있으니까 넘어갑니다. 자, 혹 들어왔다 혹 붙이고 가는 격인가? 그러니까 뭔 소리야? 지금 이걸 김 선생 입장에서는 일부러 이 정 선생을 좋은 집으로 데려왔잖아, 그치? 그리고 밥도 대접해 주려고 했었단 말이야. 그러면서 용서를 구해서 용서받든 용서를 받지 못하든 내 마음의 괴로움을 털어내고 싶었는데 얘가 상대방에 던지는 말은 그냥 냅둬라 이거인 거지, 그치? 그래서 그걸 혹 들어왔다 혹 붙였다고 표현한 거야. 아이고 떼었다 붙였다 하다가 가는 거지. 인생을 고해라고 했거늘 너무 깨끗한 얼굴로 가봐 염라당한테 혼나는 거야 하면서 서로 웃으면서 끝나고 있죠. 오케이? 자, 이런 화두를 우리한테 던져주는 거야. 오케이? 이리 인간은 삶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잘못을 저지르게 되겠죠. 그리고 그 잘못을 품고 살아가는 과정에서 죽음을 앞둔 시점에서의 그런 것들은 도대체 우리가 어떤 의미를 부여하는가 이렇게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습니다. 됐죠? 이런 스토리 흐름이라는 거 잡아주시면 되겠고요. 나머지는 이걸 한 줄로 줄이기엔 너무 슬픈 얘기긴 하지만 나머지 분들은 한 줄로 다 정리가 되어 있네요. 자, 확인만 하고 넘어가시고 전체적으로 한번 봤었고요. 그리고 미안해요. 아직 끝난 게 아닙니다. 참고로
지금 우리가 지금 봤던 작품이 최일남 씨의 작품이거든요. 근데 이 최일남 씨 하면 또 너무나 유명한 작품 흐르는 북이라는 작품이 있어요. 참고로 이걸 선생님이 왜 굳이 들고 왔냐면 이거 같이 봤으면 좋겠어. 보조자료 펼쳐주셔야 돼. 거기 없어. 수특이 없어. 자, 비연기로서 충분히 등장할 가능성이 있어서요. 첫 번째, 작가 연기 가능하죠? 오케이? 작가 연기 가능하고 두 번째, 이 작품에서 얘기하는 바가 이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이 작품들의 어떤 전체 소재나 특징들과 어울리는 면이 굉장히 많아서 본 적이 있는 작품 만들어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보조자료를 들고 왔으니까 자, 보조자료 19페이지를 열어주시면 흐르는 북이라는 작품이 남겨있을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봐봐. 왼쪽에 특징 체크해볼래? 왼쪽에 특징 부분 봐봐. 참고로 지금 우리가 체크할 이 작품은 1980년대를 배경으로 할아버지와 아버지와 아들 간의 세대 갈등을 보여주는 작품이야. 오케이? 세대 간의 갈등입니다. 그리고 나서 밑에 넘어가시면 이런 말이 돼 있을 거야. 주제, 예술과 삶에 대한 인식의 차이로 인한 세대 간의 갈등이라고 돼 있지. 자, 할아버지 세대가 있고요. 아버지 세대가 있고요. 손자 세대가 있습니다. 오케이? 참고로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북장이야. 그 사물놀이에서 북치는 사람입니다. 그렇죠? 오케이? 나름대로 예술 정신과 나름대로 장인 정신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문제는 이 할아버지가 가족을 돌보지 않았어. 쉽게 말해서. 자기가 북치는 데 열중하고 있기 때문에 가족을 돌보지 않고 참고로 가족은 할머니가 아들과 함께 열심히 읽어가지고 집안을 만들어 놓은 거야. 그리고 노년기에 와서 아들아 내가 지금 먹고 살 게 없는데 하면서 이렇게 빌붙어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해되셨죠? 그래서 현재는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고 자 아들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랐으니까 어떤 상태가 돼버린 거야? 지극히 현실주의자가 된 거야. 현실주의자. 그리고 아버지에 대한 원망까지 품고 있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 집안이 이런 분위기가 됐고 이런 상황이 된 거잖아 라고 하면서 굉장히 뭔가 못 믿어해요. 열받아하고요. 그리고 할아버지가 그래서 북치는 소리 내는 걸 굉장히 혐오합니다. 집에서 북소리 나면 노발대발을 하죠. 오케이? 그런데 이때 손주는 대학생입니다. 대학생인데 왜 V차를 두 개냐면 둘 다 이해하는 인생이에요. 즉 이 세대 간의 갈등을 이해해주는 받아들이는 쪽이야. 할아버지는 예술하고 싶어요 라고 하는 걸 받아들이면서 참고로 대학 때 축제 때 자기 할아버지를 뭔가 모범이라고 해야 되는 거지 그 뭐라고 하지 그 교육자로 북을 교육하는 사람으로 초빙을 합니다. 그리고 함께 북을 쳐요. 오케이? 할아버지의 예술 세계를 존중한다는 뜻이 되겠죠? 근데 그렇게 축제 때 함께 했다는 얘기를 듣고 아버지가 손주를 때려 뺨을 날려. 이 새끼가 정신 안 차리고 공부 안 하고 뭐 하냐고. 오케이? 그런데 그런 데에 대해서 손주는 할아버지에 대해서 너무 그렇게 막대하시는 거 아니냐면서 반발을 하면서도 동시에 아버지도 안타까워하고요. 그래서 이런 전체적인 모습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갈등, 이게 작품의 핵심 갈등이야. 갈등을 봉합하려는 시도가 보이는 작품 정도로 이해해 주시면 돼요. 작품의 제목이 흐르는 북이었습니다. 그래서 북이라고 하는 건 북이 정말로 뭐 당동 떠가서 흘러가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북을 통한 예술 정신의 흐름을 말하는 겁니다. 예술에 몰입한 사람은 결론적으로는 가정에 대해서 후회할 수밖에 없었던 거고, 그지? 그 결과가 지금 이렇게 벌쳐지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작품은 그럼 할아버지가 나빴어요, 혹은 아버지가 나빴어요 라고 하는 결론을 내려주지 않는 게 또 특징이야. 뭐랑 비슷하니? 아주 느린 시간이랑 비슷하지. 뚜렷한 결과를 딱 내주고 시작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에게 생각해볼 걸 계속 던져주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래서 옆에 특징도 보세요. 중심 소재, 북입니다. 북을 통해서 세대 간의 갈등 양상을 보여주고요. 또 갈등의 해소를 제시하지 않음으로써 여운을 준다라는 말도 보이실 겁니다. 여운 형성을 위한 장치라도 라는 것도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자, 참고서 한번 다 읽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선생님은 전체 줄거리하고 몇 가지 체크하면 사항만 짚어드릴게요. 어디로 가면 20페이지를 열어주세요. 20페이지. 자, 가보자. 이 작품은 이라고 하는 이해와 감상 부분 보이죠? 80년대 중산층 가족의 삶을 소재로 해서 할아버지, 아버지, 손자로 이어지는 세대 교체 양상을 보여주며 세대 간의 갈등과 화해의 가능성을 제시하는 가족사 소설이다. 오케이? 왜 화해의 가능성이라고 얘기했을까? 열려있는 결말이기 때문이겠지. 민노인은 젊은 시절 자유롭게 예술 정신을 추구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못했기 때문에 불우한 어린 시절을 겪은 아들 민대찬과 갈등 관계를 형성했습니다. 반면 손자인 성규는 할아버지의 삶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면서 아버지에게 할아버지의 삶의 방식을 존중해 줄 것을 계속 요구하죠. 즉 전통세대와 기성세대. 자, 그럼 전통세대는 누구? 할아버지겠지?
기성세대는 아버지겠지. 이 갈등이 새로운 세대의 가치관을 통해서 세대를 넘어서는 화합으로 연결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라는 말 보이시죠? 이 작품에서 세대 간의 대립은 역사적 의미로 재현됩니다. 민대찬의 출세 지향적이고 현실적인 상황과 대립하는 성규의 데모는 현실 변혁적인 삶으로 대변되기 때문에 세대 간의 갈등이 화해로 변화하듯 부정적 현실 속에서 속물적인 삶을 살지 않고 사회의 모순에 대항하는 세대로서의 발전적 변화를 의미하는 것이기도 하다. 오케이? 자, 할아버지는 말 그대로 기성세대를 상징해. 그리고 아버지는 현대화의 산업사회를 상징하는데 이 산업사회는 그 산업사회 속에서의 어떤 부적절한 측면들이 분명히 있었지. 민주화가 영합당했었고 독재라는 코드가 있었으니까. 근데 그거를 순수하게 수용적이기만 하지는 않고 자신이 이해할 수 있는 바로 창조적으로 그걸 모두 개성할 수 있는 게 바로 이 손주의 대가 아닌가라고 생각하게 만들어준다는 거야. 혹시 뭔지 알겠지? 그러니까 요기 간의 대립이 있고요. 요기 간의 대립이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립 갈등은 단순히 싸우자가 아니고요. 마지막 단계에 가서 화해의 가능성을 보여준다는 게 특징이라는 거죠. 알아두시고. 그래서 작가는 누구나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현실과 이상, 또 안정과 변혁의 갈등을 세대 간의 대립과 화해를 통해서 그려내고 있습니다. 됐죠? 전체적으로 짧게만 볼게요. 아들의 집에 얹혀 사는 민노인은 아들의 반대로 집에서 북을 마음대로 치지 못하는 상태로 시작합니다. 외출을 나갔다가 손자인 성규를 만난 민노인은 성규에게 탈춤 발표회 때 북을 쳐달라는 부탁을 받고 연습 후에 공연에 함께 참여하게 되죠. 그리고 이때 민노인은 탈춤 공연에서 북을 치면서 다시 한번 감동과 신명을 느낍니다. 젊은 때의 그 추억이 되살아나는 것 같겠죠. 근데 문제는 성규와 함께 공연한 것 때문에 아들 여인은 민노인을 집착하게 되고 성규는 아버지와 말다툼을 하게 되고 참고로 이렇게 뺨을 때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결론적으로는 얘들아 우리 문학 작품에서 손찌검 혹은 터치 순간은 말 그대로 절정의 최고조를 상징하는 건 알고 있지? 절정의 최고조에 도달하게 됐을 때 아들이 덜컥하고 집을 나가버렸고 마지막 얼마 후 성규가 데모를 하다 잡혀갔다는 소식을 들은 민노인은 손자의 데모가 자신과 관련이 있다고 생각하면서 그치? 반항적 태도 그죠? 아버지가 시킨 대로 사는 삶을 사는 게 아니잖아 아들 손자는 그래서 그런 것 혹시 자신과 관련 있는 게 아닐까라고 생각하면서 반항적 태도는 나한테 물려받았나? 라고 생각하면서 북을 치면서 작품이 마무리가 됩니다. 됐죠? 자 여기까지 흐르는 북이라는 연결 작품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오케이 힘들다. 세상에 1시간 반도 안 걸려서 세 작품을 주파했습니다. 자 미친듯이 달리고 있지만 지금 한 작품 남았는데 계속 하자면 살려달라고 하겠지? 좀 쉬어드릴게요. 자 아쉽지만 한 작품 남겨놓고 잠깐 쉬었다가 나머지 작품 이어가겠습니다.